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시며 더불어 시민당의 초대 공동대표를 지내시고 채백은 TV를 운영하는 유튜버이시기도 하고요. 최근 채백은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의 저자인 채백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최백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요일 날은 그 외부 일정을 원래 안 잡습니다. 안 잡고, 제가 지금, 제 처와 같이 내려왔는데요. 제가 여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은퇴하면 여수 가서 살자고 제가 평상시에 늘 얘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직접 진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처는 여수를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 와봤기 때문에 직접 좀 보고서는 그래야지 좀 제 말이 좀 실감이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해도 여수에 이렇게 일정을 보니까는 한 두 번 이상 내려왔더라고요. 지난해 11월 달에 여수 MBC 50주년 해가지고 기념 강연하러 한번 내려왔었고, 연초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초청했었고, 그리고 뭐 전남도지사가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또 이제 포럼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때문에도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근데 가장 제가 내려올 때마다 항상 저는 근데 일정만 끝내고 바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맨날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일찍이 잘 내려왔다는 생각, 그다음에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좀 여러분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일요일이 일정을 안 잡는 이유는 저도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다 보니까는 저하고 둘이서 주로, 제가 평상시에도 얘기를 하지만요, 저는 그 동네에서 제 처하고 이렇게 손잡고 산책하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가능하면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조용히 좀 지내고 싶고, 그 다음에 특히 뭐냐면 월요일 날 제가 고정만 방송이 4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로 생길 때는 그 이상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요일 날은 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에 또 예부 강연들도 좀 이렇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수는 제가 꼭 내려오고 싶었던 게 오늘 이제 확인이 됐네요. 저는 우리가 전남 하게 되면 전라도의 상징은 광주로 되게 외부 사람들은 가는데 광주가 아니라 여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요. 쉽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저는 평상시에 제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이 뭐냐? 저는 촛불시민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에 제가 어쨌든 간에 선생으로서 평생 어쨌든 교육과 연구를 해왔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은요, 민주주의입니다. K민주주의예요. 이건 제가 그냥 국뽕이라서가 아니라 제 연구한 결과로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K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엄청난 많은 희생 속에서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다 보니까, 사실 지난 20년 동안에 전 세계 민주주의는 후퇴를 했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후퇴를 했는데,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전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밑바탕이 뭐냐? 바로 저는 촛불시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깨시민, 촛불시민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행사만 끝나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는 올라가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좀 가능하면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좀 여유를 갖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심적 부담은 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제가 그 K민주주의, 그 촛불시민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K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그 밑바탕인 촛불시민의 힘이 뭐였었느냐? 지난해 K방역이었습니다. K방역은요, 진짜 놀라운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가 보다 정도 하는데, 해외에서는요, 평가가 진짜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방을 유지하면서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봉쇄라든가 차단하지 않으면서, 이 정도 그러니까는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는 방역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이제 큰 나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나라 규모에서는요, 처음입니다.
주요 선진국가들,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요. 저는 코로나 같은 것을 새로운 처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규정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새로운 처음이라는 것은 처음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수식어 새로운을 더 붙인 건데요. 우리가 20세기까지 살면서 우리가 축적한 지식, 지적 체계, 그리고 경험, 지혜, 이런 걸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20세기까지 사실 산업문명의 주역인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코로나 재난에서 미국, 그다음에 서유럽의 중심국가들의 민낯을 보았잖아요. 가장 희생도 많이 일어났고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력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힘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힘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국가 힘으로 얘기할 때는 경제력과 군사력, 즉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과 군사력인데 그 두 가지 힘이 아무 소용이 안 됐잖아요. 코로나 재난 가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건 문명사적인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K 방역을 통해서 엄청난 지금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G7에 대한 평가도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혹시 유튜브 방송을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은 저는 그냥 단순한 국뽕이 아닙니다. 저는 예를 들면 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얘기할 수 있고 제가 2년 전에 그 아베가 경제 침략했을 때도 저는 그냥 국뽕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본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 결과론적으로 했던 간에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렸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K 방역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기본소득은 전 세계에서 사실 뭐냐면 유럽 같은 나라는 더 먼저 그러니까 우리보다 기본소득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기본소득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요. 그분들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노력도 좋은데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운동을 해라. 이게 가장 효과가 클 거다 그런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많은 일반 국민들, 보통 사람들은요.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고서는 그걸 거의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동일시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으면은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회 아젠다로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경험이 사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굉장히 급속하게 전진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관심도 저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왜 그러냐? 지난해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이 됐던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불렀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든 간에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컸어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소멸성 지역화폐를 연계시켰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독창적인 경제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뭐냐면 선진국이 하는 경제정책을 되게 전문가들이 되게 모방을 해가지고 되게 수입하는 데 그쳤었는데 지난해 소멸성 지역화폐에 기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완전히 독창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효과가 저는 원래 제가 별명 중에 하나가 팩트체크잖아요. 수치로 이것은 제가 입증을 평상시에 보여드렸습니다. 통계 수치상 그렇게 확인되어집니다. 확인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통계 수치가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크다는 것을 체험들을 하신 거예요. 체험들을 하신 겁니다. 그 돈이 그러니까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4인 가족 이상으로 그러니까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그나마 우리 사회 많은 그러니까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확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저는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이슈로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 더군다나 기본소득은 우리가 이래서 기존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 복지라든가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는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정책 실험의 과정을 다들 거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는 사실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고 굉장히 큰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저처럼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부로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를요. 자, 그 연장선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민주당 이제 제가 이제 뭐 민주당하고 조금 인연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이 차세대 주자들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김용민 의원들이 가게 되면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타. 빨리 타. 이거 시대 흐름이야. 기본소득에 반대 쓰게 되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려다 보니까는 기본소득을 공격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과는요, 본인의 지지율만 상처를 입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한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국민을 그만큼 뭐냐면은 이게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벌이나 나비를 저기 저 사막에다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벌이나 나비는 무슨 수를 쓰고서라도 꽃을 찾아갑니다. 찾아내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살려니까. 즉 뭐냐면 국민들은 뭐냐면 자기 살 길을 본능적으로 체감적으로 그러니까는 아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걸 복잡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지만은 국민들은 그걸 체감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시대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시대 흐름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결국 국민과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만 상처 입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는가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게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좀 정상화돼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일자리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양극화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하실 텐데 이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상당히 급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경제는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저는 경제도 하나의 생태계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생태계의 우리가 건강성은 기본적으로 생물종의 다양성을 얘기를 합니다. 생물종의 다양성을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산업이 있어야지만이 경제도 건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굉장히 모노칼라예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느 한 특정 산업의 의존도가 높을 때 그 산업이 문제에 직면하거나 그 산업의 역할이 그러니까 쇠퇴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종의 국민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언제부터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 30년간 거의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일자리로 보게 되면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그걸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수출액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하고 수출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적인 틀은 기업 중에서도 재벌 대기업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주력 사업도 제조업입니다. 삼성전자 제조업체잖아요. 현대자동차 제조업체잖아요. 제가 뭐 제조업이 안 중요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조업에 가는데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금 보게 되면요. 2011년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10년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로봇 도입 속도입니다. 로봇이라는 것은 자동화 기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산업 현장에 그러니까 로봇이 얼마나 빨리 도입되고 있느냐? 이 빨간 선이 바로 이제 이 로봇 도입 속도인데, 다른 이제 주요국들 로봇 산업이 발전한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그냥 수직 상승하고 있죠.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노동력들이 현재 수준의 자동화 기술에 그냥 취약하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도입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노동력이 그만큼 숙련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건 뭐 이건 이 재벌체제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 현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양극화를 얘기하지만은 지금 양극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을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됩니다. 우리가 흔히 99대 1 사회, 이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예요. 99.9대 1,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냐면요, 0.00001%가 다 먹는 시대입니다. 1억 명 중에 10명이 다 먹는 시대라는 겁니다. 1억 명 중에 10명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 불평등도가요, 특히 뭐냐면 자산 불평등. 자산 불평등에서도 특히 금융 불평등보다 토지 불평등이, 부동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죠. 심각한데, 이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지니계수라는 게 있는데, 0과 1 사이의 값이요. 1이면 완전 불평등한 겁니다. 한 사람이 다 먹는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0이면 그러니까 똑같이 날아가고 있는 사회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 0.8이 넘었습니다. 이 0.8이 아마 실감이 안 갈 텐데, 다산 정약용 선생이 호남 지역에서 그러니까 목민관을 하면서, 훌륭한 목민관을 하다 보니까, 훌륭한 목민관이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행정을 다스리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옵니다. 현장을 알아야지만요.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게 있어요. 토지 소유 실태에 대해서요. 그 당시에 호남 지역이 가장 토지가 소유가 집중됐던 우리가 한말에 그런 지역인데도 0.6이 안 됐었습니다. 조선 말보다 지금 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요. 조선 말보다. 0.8이 넘는다는 얘기냐? 이건 더 이상 그러니까 나빠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상위 1%가 우리가 전체 토지의 30%를 갖고 있고요. 하위 40%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기업들을 보게 되면 더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듯이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다 부동산의 인질로 잡혀 있어요.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툭 하면은 건설 경기 부양으로 건설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요. 건설 자본과 금융 자본, 이들 유착도 보통이 아니고요. 그 중심에 또 이제 기재부라는 모피아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이 상위 1%의 기업이 전체 기업이 갖고 있는 토지 중에서 73%나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이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기업일수록 땅 많이 갖고 있고 땅 투기 많이 합니다.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불로소득, 뭐 이건 뭐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지만 GDP에 거의 우리가 20%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는 불로소득이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내주는 하는 상징적인 하나의 통계 수치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2009년하고 2013년 돼 있죠. 경제학자들이 이런 것도 계산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2013년이면 박근혜 정부 첫 해입니다. 박근혜 정권 첫 해죠. 그때 저기 왼쪽에 1분위부터 10분위가 있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1분위라는 것은 가계소득에서 하위 10%를 얘기를 합니다. 10분위는 이제 상위 10%에 속하는 가계를 얘기하고요. 그랬을 때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위 10%일 때 자녀가 하위 10%로 살 확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하죠. 90% 가깝죠. 지금은 90%가 넘었을 걸로 저는 이제 추정하는데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상하위 10%를 보게 되면요.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자녀의 저것도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헬조선을 얘기한 거고요. 그들은 이런 통계 수치 몰라도 피부로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생망이라는 얘기 나오고 세습격차 대물림하고 부모 찬스 이거 가지고 열내고 그러는 거예요. 조국 교수 사태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게 하나의 구조화되어 있는 부가 대물림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되다 보니까 자기는 그러니까는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한탕주의뿐이 없죠. 한탕주의뿐이 없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사슬에서 벗어나려면요. 그렇죠? 거기다 이런 문제가 전체 국민으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들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고용불안, 노후불안에 시달리고 있죠. 고용불안과 노후불안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체 보통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스멀스멀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스멀스멀 확산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모습은 그 사회의 20년 후의 모습입니다. 20대 때니까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없는 사회. 그 사회가 미래가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꿈을 못 꾸는데.
그게 바로 옆에 나라인 일본입니다. 제가 뭐 일본 전문가로 일본 얘기 많이 하지만은 일본의 20대를 우리가 사투리 세대라 그래요. 도를 터득한 세대라 이거죠. 다 초월한 세대. 이게 왜 그러냐면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안 합니다. 일본의 20대들은요. 왜?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사는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은 변화가 없었던 사회다 보니까 그냥 적응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그러니까 꿈꿔봤자 희망 고문만 돼버립니다. 예? 근데 꼰대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아베 같은 꼰대들은 뭐냐면 젊은 애들이 패기가 없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 젊은 애들한테 그게 그러니까 꼰대 같은 소리로 들리죠. 젊은 사람 치고 꿈을 갖고 싶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가져봤자 그러니까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걸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상황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몇 년 전에요. 사회학자가 그러니까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의 평균 청년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봤어요. 대한민국의 평균 청년이요. 그 논문에서 묘사된 대한민국의 평균 청년은 28살 남성, 대졸자, 그리고 지방의 산업단지, 공단에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28살의 청년이면서 한 달에 소득은 280에서 340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특근이나 야근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돼지고 그러게 격주로 우리가 토요일마다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현재의 직업에 대해서 미래가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왜 여기에 붙어 있냐 그러니까는 다른 데 가봤자 별 변화가 생길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식의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 논문에요. 대한민국 평균 청년의 모습이. 그러면서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어쨌든 간에 막연하게나마 떠나고 싶다. 다른 나라 간다고 해서 뭐 다를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벗어나고 싶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절규하는 겁니다. 절규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욕심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망상이지요. 망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다가 거기다 지금 세상은요. 제가 평상시에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가 지각변동하고 있어요. 한마디만 얘기한다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의 노동력과 달리 지금의 노동력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디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플러스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런 일자리를 갖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아주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제조업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은요, 다 몰락해버렸어요. 다 몰락했습니다. 다우지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20세기를 상징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2018년도에 축출당합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축출당한 거예요. 네? 산업계가 지각변동을 하고 있어요. 지각변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요. 과거 우리가 20세기까지 이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세대 간의 우리가 차이를 보여주는 이유인데요. 유럽조차도 고령층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꽤 많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고령층들은요. 저는 그게 뭘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에서 되게 비롯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의 제조업 시대 때는요. 산업사회 때는 우리가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정책적으로요.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구개발하는 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수십조 원씩이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은 주주들끼리 나눠갔지 국민들한테 안 줘요. 근데 왜 거기다 국민 세금 걷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네? 돈 많이 버는 이런 기업들한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적 기여를 한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사회적 기여가 뭐냐? 일자리 창출인 거예요. 과거의 기업들은 기업의 가치,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의 그러니까 전체 시장 가치하고 기업의 고용 규모가 비례를 했어요. 기업 가치가 큰 회사가 고용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주주하고 사회적 기여, 일자리 창출하고 상관성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플랫폼 기업들은
기업 가치는 옛날보다 20배 막 이렇게 증가했는데 일자리는 그러니까 더 적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기업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내는 세금 걷어서 그걸 지원해 주더냐? 사회적 기여도 없는데 이런 질문도 가능한 시대인 겁니다. 근데 하여간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롭지가 못한데요. 자유롭지 못한데 뭐 재미 걸렸나? 네,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 차원이 됐던 기업 차원이 됐던 정부 차원이 됐던 간에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저는 어디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 불평등 이런 문제를 같이 동시에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평생을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내린 제 나름대로 이 결론은 뭐냐면요. 경제학은 이 돈의 배분 문제를 연구하는 거예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돈의 배분 문제인데 돈의 배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공정할 것 같아요. 자본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쟁의 원리에 의사는데 그 앞에 빠진 말이 있습니다. 공정 경쟁입니다. 요즘 굉장히 우리 사회 속에서 핫 이슈가 공정인데 공정 경쟁이에요. 근데 이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 돈의 배분이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은행을 우리가 이용을 할 때 돈이 필요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할 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모두에게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신용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6등급 이하는 일반 은행의 신용대출이 거의 어렵습니다. 현실이요. 그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못나서 이용 못하는 걸로 생각들 하고 있어요. 금융이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금융이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그 금융 이용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받음으로써 악순환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원리에도 안 맞고요. 현재 은행법에도 안 맞는 원리입니다. 국민들이 모르고 그걸 그러니까는 자기 탓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세뇌당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돈의 배분에 속에서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입니다. 재정이에요. 국가의 재정. 우리 1년 예산 얼마나 되죠? 550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이 영업이익이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그것에 거의 그러니까 18배 정도가 정부가 1년에 예산을 써요. 근데 그 재정의 배분에 있어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그 기회를 갖습니까? 재정 자원도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들 하세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려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했듯이 산업계가 근본적으로 지각 변동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기본사회로 변모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경제적인 기본권을 도입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이제 이 공정을 얘기하면서 이준석류의 이 국힘당 청년들이 하는 게 소위 말해서 능력주의에 의한 공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능력이라는 것이 출발점이 다 다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 부가 세습되는 상황 속에서 무슨 능력주의에 우리가 바탕을 둘 수가 있어요. 예? 제도적으로 그러니까는 합법적으로 불공정이 구조화되어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뭐냐면은 각 개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도를 이게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저런 사회만이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저게 안 일어나는 사회에 무슨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마련이 필요하고 그게 저는 기본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는 전혀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 개혁이 필요했듯이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우리가 전환하려면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뭐냐면 5개의 기본권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기본소득을 필두로 해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일자리, 기본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그걸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을 우리가 내세워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소득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본소득을 여러분들이 많은 주변 분들하고 얘기할 때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할 때 빠뜨리고 계시는 분들이 빠뜨리고에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요, 재정과 조세 시스템의 혁명적인 하나의 이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소득은 왜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혁명적인 하나의 사건이냐면요, 기존의 재정이라는 건 뭡니까? 재정의 주체는 뭐냐면 국민이 아니라 정부로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재부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관료가 그러니까 사실상 주인이에요. 재정의 주인이에요. 국민은 재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나오는 얘기가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 맞아요. 기재부의 나라입니다. 기재부의 나라예요. 여러분 저기 봐보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추경 편성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 가깝게 이렇게 말씀을 흘리시니까는 홍남기 부총리가 뭐라고 합니까요?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다.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이게요? 예? 관료가 그러니까 자기 직을 걸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재정은 그러니까 대통령 것도 아니고 국민 거는 물론 아니고 이건 기재부 거라 이거예요. 실제 법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정부 조직법 여러분들 27조인가 20번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과거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 때 정부 조직법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서 그래요. 이게 결과가. 대통령만 그러니까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대로 바꾼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대로 손도 안 대고 있어서 그래요.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직을 걸고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기재부의 정부 조직법의 내용을 우리나라 기재부는요. 진짜로 이거는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저걸 이렇게 못 잘라 이렇게 가는 얘기. 여러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검찰총장도 그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해했습니까? 왜 저걸 못 치나 이렇게 그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요? 검찰 여러분 인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올리게 되면은 거기 그 대통령 거의 그 중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임기 보장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관료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는지 아세요? 지역 앞에도 기를 쓰고 반대합니다. 지난해 여러분들이 겪어봤듯이요. 왜 반대하냐면요, 기재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존에 우리가 조세와 재정 시스템은 뭡니까? 세금을 신설하고 하는 것도 다 기재부 권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만이 아니라 조세권도 다 기재부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한국은행이 여러분 독립적인 저걸 알고 계시죠? 한국은행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기재부의 경제정책과입니다. 과. 국도 아니고. 한국은행 법, 거기 봐보세요,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기재부 경제정책과로 돼 있어요. 화폐에 대한 사무를 기재부가 관장하게 돼 있어요. 기재부는 진짜 엄청난 곳입니다. 엄청난 곳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조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기재부가 만들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어들여요. 걷어들인 다음에 그걸 배분을 누가 하느냐? 기재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필요로 하는 각 부서들은 기재부 앞에 와서 무릎을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부서들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 사업을 연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안 주고 틀어지고 안 주고 그래요. 기재부가요.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공무원이신 분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요. 기재부가 그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고관 열쇠를 움켜쥐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거를 쓰는 거는 기재부 마음대로 거예요. 사실상이요. 국회도 이거를 통제를 못 합니다. 국회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국회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어떤 하나의 이 법이나 제도를 바꾸려면은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법사위라는 상임위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법조문은 법사위를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거기서 기재부의 권한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걸 가게 되면요, 기재부 직원들이 나와서 훈수를 둡니다. 훈수를 둬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건 국회의원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을 다 이렇게 쓰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지 아세요? 기본소득은 뭡니까? 기본소득의 재원도 기본적으로 세금이에요.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그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 세금을 기본소득은 기존의 조세 시스템과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겁니다. 기재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걸 바로 다 국민들한테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아이디어입니다. 예? 근데 기존의 세금은 뭐냐? 거둔 다음에 기재부가 배분을 해요. 예? 기재부는 여기서 힘을 발휘하고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자기들의 권한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지역화폐 왜 싫어하느냐? 바로 아까 그랬잖아요. 화폐에 대한 사무관장을 기재부가 하고 있어요. 지역화폐라는 건 뭐냐면 중앙국가화폐로부터의 자율성을 갖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가 지역화폐 막 한참 여름에 논쟁이 있을 때요. 조세재정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기획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보면 얼마나 한심한 용역이 나왔냐면요. 기재부가 그 요청을 하니까 그 전문가들도 그런 식으로 만든 건데 지역화폐 쭉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게 했어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에 가가지고 생뚱맞게 지역화폐는 축소하고 예산 축소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오히려 저 예산을 몰아주자 이렇게 해놨어. 갑자기 온누리 상품이 뚝 튀어나와요. 앞에 연구하고는 아무 한마디도 안 나오던 온누리 상품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온누리 상품권하고 지역화폐하고 여러분들 지난해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도 있잖아요. 되게 전통시장에서 쓰는 거죠. 지역화폐는 쓰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사실 온누리 상품권보다도요. 내용적으로 별 차이도 없으면서 더 넓어요. 사용처가요. 더 편리하죠. 근데 왜 온누리 상품권을 하는지 아세요?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에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 이사장 누구냐? 조봉환 씨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쓰시면 조봉환 씨라고 찾으면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기재부 출신 관료예요. 여러분들 관료들이요. 국장까지 올라가다가 거기가 거의 맥시멈입니다. 장차관은 거의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냐면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걸 해결해 주는 데가 뭐냐? 공공기관 장들인 거예요. 예? 근데 기재부가 가장 힘이 강하다 보니까는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리까지도 지네들이 갖고 앉아 있어요. 예? 이런 논리예요. 예? 기재부 출신들이 금융계통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어디로 가냐? 금융위원회로 갔다가 금융기관, 민간 부분 기관장으로 가서 다들 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회장, 저축은행 중앙회 회장, 다 바보셈번이요. 다 기재부 출신들입니다. 심지어 보험협회도 마찬가지고, 예? 카드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예? 그 사람들 왜 갖다가 수억 원씩 연봉 주면서 왜 갖다 쓰겠어요? 로비하라는 거예요. 자기들 정책과 관련해서. 예? 이겁니다. 검찰이 왜 그렇게 이 기소권 독점을 집착을 합니까요? 자기들 정관예우 했을 때 돈 벌 수 있고, 권력과 할 수 있고, 흐르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기재부 똑같아요. 근데 기재부는 경제다 보니까 그동안에 국민들이 몰랐던 것이고, 그렇죠? 몰랐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 그걸 지금 정면으로 지금 이게 들이받는 거예요. 기재부의 권한을. 지역화폐가 바로 그걸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직을 걸고, 왜 직을 걸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윤석열 자리다가 조난관 앉히면은 그러니까 뭐 제2의 윤석열 되듯이, 예? 그 자리에 앉히게 되면요. 왜 하느냐면요. 거기에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에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으면은 후배들한테 병신 소리 들어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조직에서는요. 기재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기재부 조직에 그러니까는 이익을 대변 안 해주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수많은 이 행시 출신들이 병신 취급해요. 안 그러겠냐고요. 그 자리에 누가 앉혀놔도 그 비슷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예? 그리고 자기는 그리고 장렬하게 그리고 순화하고서는 영웅인 것처럼 또 폼 잡고들 앉아있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제도를 바꿔야 돼요.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소득에 하면 재정민주화와 관련된 겁니다.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권을 그러니까 해소하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네? 재정 자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그 주인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회수하는 이런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향후 그러니까 우리가 신설되어지는 세금들은 다 저는 기본소득형 세금으로 가능한 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세금 걷어가지고 바로 국민들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조세 저항이 없습니다. 이것의 강점은요. 우리나라는 이 조세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 불신감이 굉장히 높아요. 왜 높은지 아세요? 예? 내가 세금은 맨날 많이 내는 것 같은데 혜택은 별로 못 느끼겠고, 첫째. 둘째 뭐냐면 불공평한 것 같아. 사업자들 그러니까 탄루소득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그러니까 세금을 있는 대로 다 내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세금 별로 안 내는 것 같아. 이런 불만들. 그다음에 혜택을 별로 못 느끼고 이런 것 때문에 조세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강화해야 되는 전통적인 좌파들이요. 삼인주의자들이 복지 어려운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복지가 굉장히 취약하다. 맞죠? 취약해요. 그걸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놓치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되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요? 증세를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 강화하려면요. 근데 증세가 여러분들 쉽습니까? 우리가 197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가 후퇴를 해왔어요. 지금까지요. 왜 후퇴해왔습니까? 왜 후퇴해요? 세금은요. 누가 많이 내냐? 고소득자하고 고액 자산가가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예? 금융자본과 고액 소득자들이 그러니까는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선별복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펼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별복지는 뭐냐?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 국가에서 최소한의 지원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재정 지출이 줄어들죠? 재정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적게 걷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금 적게 걷으면 누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고소득자가 혜택 보는 겁니다. 세금 자기들 적게 내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나온 게 70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소위 신자유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핵심이요. 네? 그래서 선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선별이라는 것은 이 고소득자와 고액자산 그대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실 어느 사회든 간에 돈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조중동을 동원해가지고 증세한다 그러면은 그냥 공격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종부세 대상도 아닌 사람이 종부세 반대하는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예? 왜 그러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강화한다? 이건 현실적으로요. 지난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을 이거는 그냥 하나 주장으로 그쳐요. 그런데요, 그 기본소득형, 이 세금은요, 대표 예를 들어서 하나 봐봅시다. 국토보유세 저는 이거 종부세 폐지하고 국토보유세 도입하자. 이걸 이제 할 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아까 우리나라 토지의 불평등 봤지요. 토지의 불평등 봤는데, 우리나라 토지 자산이요, 2019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냐? 한 800조 정도 됩니다. 8,800조 정도 돼요. 한국은행 저거에 의하면요. 여기다가 지금 한 0.5% 정도 세금을 매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누진적으로 설계해야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계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0.18% 매깁니다. 미국 같은 경우 한 1% 가깝고요. 우리 한 중간적으로 0.5%를 부과한다고 하면 얼마가 됩니까? 43조 8천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난해 종부세가 그러니까 한 3조 3천억 원이었어요. 저건 지방세니까는 지방들 재정을 생각해서 저건 넘겨주고 나머지 남는 게 한 40조 정도 남잖아요. 40조를 전 국민 5천만 국민한테 나눠주면 얼마가 되느냐? 예? 1년에 한 40만 원씩 두 차례 80만 원씩 줄 수 있는 거예요. 40조 나누기 5천만 원 해보세요. 그럼 8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저거를 1년에 그러니까 두 차례, 설 명절 때 40만 원, 추석 명절 때 40만 원, 1인당.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주면은, 여러분들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 최대 받았는데, 1인당 40만 원, 저거 적은 돈 아닙니다. 저거 더구나 지역화폐로 좀 줘보세요. 전 국민들한테 저렇게 줘보세요. 전 국민한테 저렇게 줘보시라고. 저거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 봐보세요. 하위 40%는 땅이 한 평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100명이라고 할 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전체 거둔 토지에 대한 세금이 만이라고 할 때요. 똑같이 나눠주게 되면 1인당 100씩 나눠주는 거잖아요. 100씩이요.
100씩 나눠주는데 하위 40%는 세금은 하나도 안 내고 100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나죠. 네? 세금 하나도 안 내고 100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땅이 조금 있는 사람일수록 조금씩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은 50을 내고 100을 받는 거예요. 그럼 50이 남죠, 여전히요. 쭉 하다 보면 90%까지는요, 이 자기가 낸 세금보다 돌려받는 게 더 많아요. 자기가 낸 세금보다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같은 경우 자기가 한 90 내고 세금 내고 100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신들 국토보유세 내라. 근데 당신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주겠다.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렇죠? 90%는 반대할 수가 없어요. 90%까지는요. 근데 그 위에 5%는 뭐냐면은 낸 거하고 돌려받는 게 거의 비슷해요. 계산해 보면요. 상위 5%가 주로 집중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아까 토지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니까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상위 5%가 반대하는 거예요. 특히 상위 1%인 사람들이 반대할 거라고요. 근데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세금을 하더라도 반대자는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가장 조세 저항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식이라 이겁니다. 거기다가 국민들한테 당신 증세를 하는 대신에 다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세금 걷자마자 다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게 조세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봐보세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되게 크잖아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이 돌려받고 그래요. 예? 근데 복지 강화한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다 몰아주자. 이 사람들한테,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근데 그러려면 증세를 하는데, 그럼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게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증세에 동의해주냐고요. 실행력이 약하다니까요. 예? 그런 건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주장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죠? 거기다가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 지금 부동산 문제 지금 핵심이 뭐냐면 토지불평등입니다. 토지에서 다 비롯되지는 거예요. 예?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시켜야 되잖아요. 예? 토지 투기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없애지 않으면요, 이거 안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본주택형 장기 공공임대를 이거 보게 되면 경기도 행복주택이나 LH가 하는 행복주택이나 그다음에 경기도가 하는 특히 이 기본주택형 장기 공공임대 보게 되면요,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 좋아요. 굉장히 인기 좋아요. 이거 제가 실제로 서베이를 해본 겁니다. 제가 서울의 구파발역 근처 경기도 인접에 살고 있는데 그쪽에 지역의 청년들을 이렇게 조사해보면요. 그 청년들이 7평, 그것도 벌써 한 2, 3년 전 얘기입니다. 7평짜리 오피스를 사는데 얼마였냐면 한 달에 45만 원 임대료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보증금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고 살아요. 7평짜리요. 그런데 너무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매년 그것도 임대료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자기 수입은 되게 빤한데 거기다 보증금도 한 5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부담이, 그 고정비 지출되는 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 경기도로 넘어가자마자 원흥역이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데 LH에서는 행복주택 가는데 LH 행복주택은 뭐냐면 12평짜리를 그러니까는 그 45만 원, 임대료 45만 원보다 더 싼 24만 원. 거기다 뭐냐면 보증금도 그러니까 한 2,500만 원 이렇게 낮아가지고 얘가 너무 좋아하는데 경기도형 기본주택은요, 최소한이 13평부터 시작하는데 예? 1인이라도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고 13평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16만 원 보증료, 임대료 16만 원 한 달에. 거기다 뭐냐면 보증료도 그러니까 1,600만 원 이런 뿐이 안 돼요.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청년들이요. 근데 이거를 지방자치제가 하려니까 이게 재원 부족으로 충분히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기재부가 해야 되는 건데 기재부가 안 합니다. 기재부가 안 해요. 여러분들 도시보증공사라고 있잖아요. 주택보증공사 허그라고 있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저한테는 다양한 곳에서 저한테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주택보증공사 직원들이 저한테 뭐냐면요. 기재부에서 대통령은 장기 공공임대 많이 지으라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실제로 제가 그 자료를 좀 보여달라고 해서 보니까는 박근혜 때랑 똑같아. 전체 기금 예산이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대놓고 뭐냐면 자기는 장기 공공임대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요. 공시에서. 민간 임대 사업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기 공공임대를 많이 지으면요. 누가 제일 타격 보겠습니까? 첫째 건설회사가 타격 봅니다. 네? 건설회사가요. 그렇죠? 민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택은요, 기본적으로 금융과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우리가 금융 지원 없이 불가능하잖아요. 금융의 굉장히 중요한 먹잇감이 부동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재부의 이 논리가 뭐냐면, 제가 모피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피아가 바로 뭐냐면, 금융자본의 이익에 젖어 있는 사람, 친구들이에요. 네? 아까 했듯이 금융기관 장들 다 환했듯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장기 공공임대를 하게 되면, 금융과 건설족들한테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반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직자가 국민을 중심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들 조직의 이해를 위해서 이걸 하고 앉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게 안 믿겨지죠? 검찰 보면 여러분들 그 답이 나와요. 검찰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와 더불어서 이게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자, 이걸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는 이 재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의 민주화를 한번 건너가야 될 산인 거예요. 기재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할 수 있느냐? 정권 바뀔 때 새 정권은 뭐냐면 자기가 국민들한테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기회가 그때가 가장 좋아요. 그때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때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정부 조직법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소득 재분배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그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하죠. 거기다 뭐냐면 제가 가장 핵심을 넣는 건 이 혁신 활성화의 필요 조건입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은 청년들이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지원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청년들 이 상담을 오래전부터 많이 하고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제가 이재명 지사보다 먼저 얘기한 사람입니다. 실제로요. 그 한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는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많은, 제가 대학에서 30년 이상 교육을 했지만은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은 자기 적성과 관계없이, 사실 뭐 적성도 모르고 그냥 다들 지원을 합니다. 적성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대학을 걔가 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사회 나와서 보니까는 이렇게 괜찮은, 소위 말해서 월급이나 이런 복지 수준이 괜찮은 이런 직장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젊은이들이 저임금 아르바이트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20대 후반 30줄 바라보면서 부모로부터는 독립은 했지요. 나이 다 이제 먹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뒤늦게나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뭐냐면은 아르바이트 서너 개는 해야지만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거든요. 수도권 그러니까 이 생계비를 봤을 때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아르바이트 서너 개 하게 되면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치여가지고요. 저한테 하는 게 교수님, 자기들 그러니까, 그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개인적으로 욕심 같아서는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한 5년간만 지원해주면은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그게 어려우면은 한 50만 원이라도. 즉 뭐냐면요. 제가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작년에 국제학술대에서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실렸기 때문에 거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기본소득은요, 개념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소득은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기본소득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국민들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용어 때문에. 근데 그 정도 된 소득이 되려면요,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는 최소한 120에서 150만 원 돼야 됩니다. 1인당이요. 생계를 자기가 유지하려면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경제력으로요. 전 국민한테 그렇게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스가 그러니까 1인당 300만 원 주려다가 안 됐던 게 바로 그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요. 그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지금의 생산력 수준으로는 그게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소득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소득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기초 생계급여의 일부를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역할로서 기본소득이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 5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요. 청년들 같은 경우 자기 아르바이트 한두 개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 줄이게 되면은 자기가 그만큼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가지고요. 그렇죠? 그 지원 차원인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러한 새로운 시도조차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변화하길 기대한다?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기성세대,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있을 텐데 기성세대와 국가가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제공을 안 해주면서 그 나라의 미래가 그러니까는 열리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거는 망상입니다. 망상.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 차원 속에서 최근에 초점을 맞추는 건요, 이 혁신의 활성화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본소득은 혁신의 시드머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신의 시드머니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지금 이제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소득 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우리가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 이 형식에 굉장히 지금 적어가지고 씨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쓸데없는 걸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소득 하게 되면 무슨 5대 원칙 해가지고 무슨 뭐 개인적으로 줘야 되고 모두에게 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줘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형식 논리입니다. 그리고 청년 기본소득, 청년만 줄 수도 있어요. 농민 기본소득, 농민한테만 줄 수도 있어요. 예? 정기성, 1년에 2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50만 원을 그러니까 1년에 50만 원을 주자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뭐라고 깐죽거립니까? 한 달에 4만 원 뿐이 용돈을 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니, 50만 원을 일회성으로 주는 거나 한 달에 4만 원씩 주는 거나 뭐가 틀린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1년에 한 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도 정기성인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80만 원을 만약에 국토보유세로 걷어들인다면은 40만 원씩 1년에 2번, 명절 때마다 2번 주자 이거입니다. 그것도 정기성인 거예요. 전 국민한테 그렇게 주게 되면요. 정기성인 거예요. 매달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매달 받고 싶어? 그러면 그걸 12분의 1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예? 12분의 1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게 핵심이 아니고요. 현금성도 마찬가지예요. 지역화폐로 줘도 상관없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 주는 거는 지역화폐로 주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그러니까 초창기에 기본소득 연구한 사람들이 저걸 그러니까 이렇게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소득의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국제사회에서 다 변했어요, 다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런 쓸데없는 걸로 그냥 이런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복지론자들이 쓸데없는 걸 태클 거는데 우리나라 복지 지금 굉장히 열악한 편이죠. OECD 평균으로 봤을 때요. 근데 기존의 복지 하나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기본소득은요. 국토보유세 도입한다고 할 때, 아까 종부세 세원도 그래서 다 돌려주잖아요. 추가로 확보한 재원을 그러니까는 가지고 국민들한테 추가로 주는데, 기존의 복지를 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기존의 복지가 불충분하잖아요. 기존의 복지라는 게 뭡니까요? 되게 우리가 사회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수당, 근데 공공부조 이런 거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지금요. 부족한데 거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차례씩 그러니까 40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 이걸 더 강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거 아무것도 건드리는 거 없어요. 예? 건드리는 게 없다고. 근데 오히려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해가지고 다 주자하게 되면은 이게 증세가 안 된다니까요. 실행이 안 되어져요. 추진이 안 돼요. 아까 국토보유세를 걷어가지고 하위 40%만 주나 땅 없는 사람한테만 하면 그 땅 좀 일부 있는 중산층들이 동의하겠냐고요.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돼요. 증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권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 증세 얘기 나올 때마다 그랬습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념적인 주장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러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아까 저는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들한테 주자 이겁니다. 1년에 40만 원씩 이해를요. 처음에 시작은 저걸로 하자 이겁니다. 왜? 국민들이 일단 수용성이 생겨야 돼요.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그러니까 과감하게 막 이렇게 도입하면요. 국민들이 막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저 국토보유세로 시작을 하자 이겁니다. 연착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청년 기본소득은요. 기존의 예산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청년들은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예산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저출산 예산 일부 청년들과 관련된 걸 지원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해요. 청년 이 기본소득 지원은요. 기존의 예산의 조정 가지고요. 저는 이거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기본금융입니다. 기본금융이 뭐예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대부업체 이용할 수 있는 1년에 최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할 때 1,000만 원을 모든 국민이 다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은행법 1조를 보게 되면요. 은행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은행은 뭐냐면은 은행은 엄청나게 특혜를 받는 사업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이건 정부가 인가를 해주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엄청난 특혜를 받아요.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회 전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필요로 한 돈을 그러니까 잘 배분을 하라는 이 역할이 은행법 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1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냐? 금융위원회인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은행이 돈벌이 할 수 있는 거는요, 국가화폐 때문에 돈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국가화폐라는 건 뭐냐? 학문적으로 정의하면요, 그 나라 국민 전체가 보증한 신용입니다. 집단적으로 보증한 신용인 거예요. 그럼 그 나라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행법 1조의 이 명분인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냐면은, 이거를 이 기본금융을 하게 되면요, 저는 이게 굉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쉽게 말해서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 예를 들면은, 신용등급 1등급자가 신용대출 받을 때 적용받는 금리 있잖아요. 한 3% 안팎 되는데, 지금 현재요. 3% 정도 되는데, 1년에 3%, 연 3%로 이용할 수 있는 걸. 그러면 신용등급 1등급자는 그 돈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기는 은행 가도 똑같은 걸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3%면은, 1,000만 원에 3%면요, 1년에 이자가 3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만 5천 원이에요. 이자 비용이. 그거 부담 없습니다. 2만 5천 원 갚는 거예요. 그걸 10년 동안 그렇게 쓰게 하자 이겁니다. 이자만 내고. 예? 쓰게 하자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을 만약에 쓰게 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5명 모이면요. 5천만 원이 모여지는 겁니다. 5천만 원이면 창업자금으로 상당히 훌륭한 시드머니입니다. 청년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창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본소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좀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일에 관심 있는 일에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기본금융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 시드머니로 하게 해준다면요.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게 아니겠어요. 최소한이요. 그것도 안 해주고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혁신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창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이런다면은 이거는요. 이건 사막에서 그러니까 이 물 찾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대개 그러니까 어디가 타격을 보겠습니까? 은행은 큰 타격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1,000만 원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낮은 사람한테 고금리를 받던 거를 좀 저금리를 받음으로써 수익이 조금 줄어든 것 뿐이에요. 손해도 안 봐. 거기다가 뭐냐면 부실화됐을 때 국가가 그러니까 메워주겠다고까지 이재명 지사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좀 줄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지난해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금융 부문만 돈을 얼마를 더 버는지 아세요? 소득이 12%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금융 부문만. 예?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다른 부문 다 소득이 좋다는데 금융 부문만요. 예?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금융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갖고 있는 게 꼭 고리대금업자가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금융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수익성만 추구한다. 이게 지금 이 제도적으로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금융에는 교과서에 보게 되면요. 공공성과 수익성을 두 개를 같이 추구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하기 좋은 사업인데 그 대신에 공공적인 기능을 하라고 이렇게 그걸 해준 거예요. 그걸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게 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거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타격 보겠습니까? 대부업체 타격 보죠. 카드업체도 타격 봅니다. 우리가 급전이 필요할 때 카드론 쓰잖아요. 예? 굉장히 고금리를 쓰죠. 카드론이요.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 사람들 카드업체나 들어가면 대부업체 타격 보죠. 근데 국민들은 회피하잖아요. 왜 우리가 대부업체와 카드업체까지 걱정을 해야 돼요? 오히려 그 업체들이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 있죠. 사업을 계속 하고 싶으면요. 자율성 경쟁을 유도할 수 있죠. 대개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시장 부분을 그러니까는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요.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 민간 의료기관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정착을 못하는 이유가 공공의료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점에서 기본금융은 기본소득하고 한 쌍으로 가야 됩니다. 한 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소득 논쟁 넘어서 내년에는 아마 기본금융으로 저는 발전할 거라고 보는데요. 뭐 기본주택의 경우 말할 것도 없죠. 기본주택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그다음에 국민들이 최소한 어쨌든 간에 기본 거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요. 근데 아까 기본금융과 관련해서요. 기본금융의 또 다른 혜택이 뭐냐면요.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해서 이 금융의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는 우리 송파 세모뉴 사건 이런 것들 뉴스로 들으셨잖아요.
예? 그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기본금융을 받게 되면요. 이 기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은 그걸 다 쓸 때쯤 되게 되면은 위험신호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위험신호로. 예? 그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을 다 쓰면서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험신호가 우리가 저걸로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기본 일자리입니다. 기본 일자리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부가 저렇게 대출해줬다가 저 부실화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자 비용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닙니다. 자, 만기가 됐을 때 원금 1,000만 원 갚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 장치로 가자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과 정부가 해결 못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학적에서는 자연실업이라고 합니다. 불가피한 실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평균 한 3.7%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에. 저는 뭐냐면 한 3% 정도를, 그 중에 3% 정도를 지역사회에 보게 되면 사회적 경제조직들 많이 있잖아요. 이들이 공공기관이 못해주는 사회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를 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 인력들에 대해서 정부가 최저임금 정도만 지원해줘야 됩니다. 제가 기재부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관료들 중에 얘들 쓸데없이 그 책상에 머리 앉아가지고 공공일자리 만드느라고 씨름하지 말아라. 니네들 머리에서 나오는 게 되게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 무슨 지역사회에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니네들이 어떻게 그걸 제공하냐. 오히려 그냥 지역사회에 다 넘겨줘라, 자원을. 지역사회 일자리는 지역사회가 더 잘한다. 넘겨주라 그래요. 근데 그 지네들 돈 쓰는 것 때문에 그걸 포기를 못하고 지네가 책상 머리에서 끙끙대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맨날이요.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다 집행도 못해요, 예산을요. 예산도 집행을 다 못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냐면 지역사회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사회 서비스 사업을 조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최저임금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GDP의 0.7%면 해결돼요. 16조 정도. 지금 일자리 예산이 1년에 30조가 넘어섰습니다. 근데 우리 체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0년 후에 그러니까 원금 상환 못 하는 사람들을 이 일자리로 연결시켜 주라 이거예요. 그럼 그것도 부실화 안 될 게 아닙니까? 예? 일석 몇 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 장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지금 산업계가 지각 변동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다 이게 소위 플랫폼 경제로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민간 기업들이 뒤쳐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플랫폼이 뭔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앉아있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 헤매고 있어요. 우리 이거 뭐냐면 뒤늦은 반면에 지역사회를 다 우리가 지역 고객 플랫폼으로 좀 만들자. 지역사회 여수면 여수라는 단위를 여기에 있는 생산자, 소비자들이 그리고 그 사회 거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래서 네이버라는 곳을 상상하면 돼요. 네이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사업자도 들어오고 소비자도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다들 들어오잖아요. 그런 데가 플랫폼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 경제를 그러니까 활성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의 기본적인 장점은 뭐냐면 데이터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사회 젊은이들이니까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요즘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데이터하고 아이디어가 핵심이다. 질문하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저는 지방에 다니면은 그 지방 이 자치단체장들이 자기들 지역 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지금요. 여수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건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훈수 좀 하나 좀 더 달라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꼭 무슨 얘기냐면요. 청년들이 와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라. 쓸데없이 대기업 유치하려고 저기 되지도 않는 일 애쓰지 마시고, 대기업도 안 온다. 거기 대기업이 여기 왜 와야 돼? 부산에 왜 와야 되냐, 내가 그래. 네? 청년들이 와서 살고 싶은 곳을 만들어주면 해결된다. 청년들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살고 싶고 거기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게 되면은 대기업들도 오지 말라도 글로 온다. 요새는 사람 보고선 기업들도 옮겨 다녀요. 사람이 있냐 없냐 보고선요. 그랬을 때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요. 해주는 게 저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가 변화가 만들어지려면요. 그러면서 아까 소득재 분배라든가 부동산 시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이 훌륭한 저거라 이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은 좀 이제 질의 토론 시간에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 제가 많이 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런 기본권 5가지의 기본권을 가지고 기본권이 장착된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을 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성장률 0% 시대, 0%대에 진입합니다. 우리 90년대부터 김영삼 정부 때부터 6% 떨어졌고 두 자릿수에서 그다음부터 정권 바뀔 때마다 1% 쭉쭉쭉 떨어져왔어요. 잘 알다시피요.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에요. 이게 조금 있으면 0%에 진입합니다. 성장률 0%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장률 0이라는 것은 평균값입니다. 평균보다 절반 이상은 평균보다 미달합니다. 소득 증가율이요. 국민의 50% 이상이니까는 소득이 후퇴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옆에 나라는 일본이 갈수록 중산층이 붕괴되고 2010년부터 붕괴되고 잠깐만 이 가난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의 우리나라 청년들을 사투리 제도로 안 만들려면은 여기서 뭔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한테는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만큼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줬냐면 다 현금을 줬거든요. 현금을 주게 되면 다 퇴장돼 버립니다. 돈 안 쓰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활동으로 이게 순환이 안 되고요. 근데 우리 지역화폐라는 걸 갖다 연결시키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들의 굉장히 긍정적인 이 사고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지구상에서 큰 나라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여건이 좋은 나라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운이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단순한 운이 아니라 여기에 출발은 뭐냐면 촛불시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촛불시민이 만들어낸 K민주주의와 K문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K방역을 만들어낸 것처럼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변에서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땐 주도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벗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제가 이 강의 원본이 내려오기 전에 교수님 공부를 어저께 불이 나게 한 3시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하신 거 요점을 혼자 공부했는데 오늘 강의를 하시네요.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데이터 접근을 기본권으로 좀 가져야 되고, 두 번째가 자신의 능력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국민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산업 문명 시대에서 디지털 문명 시대로 전환할 때 기본소득이 도입이 절대적이라고 말했고요. 네 번째는 기본소득과 더불어 기본대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섯 번째는 일자리를 국가보장제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이 새로운 처음이란 코로나 같은 이런 충격을 해결하려면은 인공지능과의 공존과 자연 생태계 균형 복원과 또 남북 간의 연결과 통합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청사진이 강조된다고도 하셨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강연이나 아니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하고 기후변화하고
남북 통합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별개로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요. 근데 이게 같은 문제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냐면 21세기에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최소한의 3대 이 이슈가 이 세 가지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잘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술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노동력의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 연령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버릇이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00년대 태어난 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대학을 들어온 애들은 다 21세기 세대들입니다. 얘네들은 21세기 100년을 꼬박 살아갈 애들이에요. 근데 2030년대 중반 정도면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분야에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못하는 업무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비대면으로 굉장히 빠르게 촉진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를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기후변화는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여기에 민감하죠. 민감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20세기를 대부분 살았던 사람들은 통일이 언제나 올까 이렇게 아마 죽기 전에 못 보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21세기 100년을 살아갈 애들한테는 반드시 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다 이렇게 새로운 처음들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되는데 이 풀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생태운동,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그런 얘기 하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후 악당국이라는 이런 우리가 오명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산업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계가 아까 했듯이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특히 뭐냐면 화석연료 에너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계 걱정하느라고 기재부가 이걸 항상 뭐냐면 태클을 걸어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산업계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요. 경제 생태계를 바꾸지 못하면은 이건 하고 싶어도 잘못하면 구호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추진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예? 과감하게 추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생태계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기본사회 즉 공정경제가 이게 그러니까 없이는 산업 생태계와 경제 생태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내용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핵심이 뭐냐면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과거와 달리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태계입니다. 지금 도래하는 생태계는요. 이거는 저는 뭐냐면은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북한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통제에 의해 가지고 평등을 추구하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체제잖아요. 그 체제가 지금 현재의 남한의 이러한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경제 체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자존심이 있지. 근데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경제 생태계, 즉 뭐냐면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의 바탕을 둔 새로운 경제 생태계라고 한다면은 북한하고 접점이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적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이 인공지능과 남북통합과 기후변화가 다 이게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하는 이유가 제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이해도 되십니까? 두 번째 또, 질문을 드리자면,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형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공감형 인간이란 어떤 인간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 제가 이제 쉬운 예를 들을게요.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제 최백은 TV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지역에 계시니까 더 실감하시겠지만은 지방대학 소멸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저출산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냐면 청년층이 아직도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은 뭐냐면 인류 기업들이 대학을 버리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IBM 이런 기업들이 더 이상 대학 졸업장 필요 없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2000년 이후에 보게 되면은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대졸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도움이 갈수록 안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뭐냐면은 대학 졸업장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자기들 사내 그러니까 6개월짜리 그러니까 그 온라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수한 사람한테 응시 자격을 줍니다. 지네들이 스스로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필요한 인력을요. 미국이 대학 경쟁력 세계 최고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학이 버림을 받고 있어요. 버림을 받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릴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내가 니네들 구글에 취업시킬 수 있다. 농담같이 내가 그래요. 미국의 취업 문화를 알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사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구글이 원하는 일을 제가 정확히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걸 써주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네 거기 입사는 되는데 못 버틴다. 우리나라 애들은 못 버틴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구글 같은 경우 구글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는 뭐냐면요. 자율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이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다면은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재택근무가 됐던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에 그러니까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언제 갔든 그거 다 니한테 다 저기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럼 뭐냐? 얘 흥미를 갖고 요구를 하느냐? 아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는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쓰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현대 모든 어떤 새로운 업무들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술이 융복합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걸 4개의 C를 얘기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할 때 C, 크리티컬 싱킹 할 때 C, 이 두 개는 거의 같은 건데 창조성,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 이게 뭡니까?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맨날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손을 보게 되면 여기만을 상상합니다. 여기를 생각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만 보게 교육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예? 다르게 봐야지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저희 세대와 달리 기업이 뽑을 때, 기존에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새로운 업무를,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젊은 피를요. 근데 그러려면 새로운 사업이란 건 바로 뭐예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르게 보기, 이게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에 저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거를 근데 혼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혼자서는. 예? 많은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협력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C. 그리고 소통 능력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소통 능력과 더불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코어퍼레이션,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러려면 거기에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되고 같이 연대를 해야 되고 같이 이익을 공유를 해야 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대기업체에서 요새 그런 뉴스를 많이 나오죠. 성과급에 대해서 이 배분에 대해서 불만들 막 제시하는 거. 내가 기여는 이만큼 한 것 같은데 안 줘. 옛날 세대들은요 그냥 주문 주는 대로만 받았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그만큼 기여를 했는데 왜 내 몫을 안 주냐.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 변화인데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공감형 인간으로 얘기한 것은 혹은 자율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러니까는 사람을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치인들한테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그걸 한마디로 함축하는 게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인간형도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형을 지금 과거에는 뭐냐면 혼자 잘하는 인간이면 됐었어요. 성실하고 자기 혼자 근면 성실하면요. 산업사회 때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교육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대학에서 30년 이상 했지만은 우리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애들이 다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처럼 똑같아져 가요.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예? 원래 다 다른데, 다른 애들 다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어서요, 제 큰애가 미술을, 회화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미대 가려면은 사설학원 안 다니고 못 다닙니다. 사설학원에 딱 처음에 가니까, 제 처하고 같이 가니까 학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어느 데가 목표냐? 서울대가 목표냐, 홍대가 목표냐, 이대가 목표냐, 이걸 물어봐요. 왜 그걸 지금 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정해야 되느냐? 각 대학들마다 요구하는 게 교수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이의 그러니까 이 개성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원하는, 그 교수를 원하는 데에 맞춰서 이렇게 애들이 갖고 있는 칼날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 우리나라 애들은 그래서 보다 보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이 지식적으로 뛰어나요. 뭐 능력들은 뛰어나요. 근데 그 이후에 스스로 뭘 찾아내라 그러면은,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라 그러면은, 그건 잼뱅이들이에요. 완전 애들이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요. 왜 산업사회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산업사회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디파인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주어진 일을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은 거기에 그러니까 맞춰서 교육이 우리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건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주어진 과제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해요. 예? 2014년도에 MIT하고 예일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었는데 인공지능형 컴퓨터한테 사람이 초등학교 때 대학교 때가 습득한 지식을 습득시켰더니만은 얼마 걸린지 아세요? 13초 걸렸습니다. 13초요. 1분도 아닌 13초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은 옛날에 암기한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다들 잊어버렸잖아요. 예?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답을 많이 습득하고 암기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이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은 더 잘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주어진 답은 네이버나 구글 찾아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오늘날 대학이 그러니까 구글보다 뒤처진 거 벌써 옛날 얘기다. 대학 못합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들 구글에 찾아보면 더 좋은 강의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변화를 함축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이 공감형 인간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를 바꾸려면은 그 교육혁명이 제가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말씀해버리셔가지고 질문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비대면 시대에 그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시 역량을 요구하고 그걸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발전해야 청소년들한테 그 인성교육과 함께 이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앞에서 이미 얘기를 일부 했는데요. 현장에서 아니면 시대가 요구하는 거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는 답을 찾는 능력은 필요 없어요. 그건 인공지능이 다 더 잘하니까요. 지금 뭐냐면 새로운 답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이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답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기존에 있는 답을 그러니까 누가 빨리 습득하고 누가 빨리 많이 습득하는 이거 경쟁시키고 앉아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아이디어가 많으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에 대해서요. 혁신교육 운동을 제가 이제 경제학자지만 그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혁신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현장을 보시게 되면요.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거기 혁신교육에 가는 거 싫어해요. 국영수, 저 대학 입시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들도 그러니까 선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교육에 다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거를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합니다. 방치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다 축구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이게 아이들이 적성인 줄 알아요. 이건 적성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수라면 여수의 자기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봐라. 이런 과제를 줘보세요.
예? 그럼 아이들이 그걸 자기들 생활하면서 그 부딪히는 것들을 찾아낼 게 아닙니까요? 찾아내고 그 다음에 찾아냈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요. 그럼 아이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 선생님들 약간 코치를 받든 어떻든 간에 그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낍니다. 해결하게 되면요. 성취감을 느껴야지만요. 아이들은 뭐냐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아이들은 일단 뭐냐면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우리나라 교육은 안 줘요. 아예. 그리고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되게 뭐 축구, 게임 이렇게 이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적성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요. 이건 적성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환경을 잠깐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육을 속에서. 그리고 선생은 그 속에서 그 코치 역할을 해주고 조언자 역할 정도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성세대나 선생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잠깐 주입시키려고 해요. 소위 말해서 분재형 교육인 거예요. 내 눈에 이뻐 보이는 나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그거 뭡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어진 답을 그러니까는 많이 습득하는 놈을 키우는 방식인 거예요. 이건 필요가 없다니까요. 더 이상요. 지금 뭐냐면 없는 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답을. 기준에 없는 답을요. 근데 우리 교육 현장 속에서는 우리 교육 현장은 여전히 뭐냐면 선생님들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대학교 학생들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좋게 보면 굉장히 교육열, 자녀 사랑이 굉장히 그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인데 제가 볼 때는 한 5만 달러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요. 자녀들에 대한 이 투자가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문화는 사실상 이미 오래전에 중심으로 진입한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습니다.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보게 되면요. 거의 좀비 같아요. 캠퍼스에 보게 되면 좀비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뭐냐면 대학교 들어올 때쯤 되면요. 아이들한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이들 대학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너네들 자기 칼라를 빨리 복원시켜라 그래요. 되게 힘들어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라는데 되게 힘들어해. 그건 부모도 못 찾아주고 선생님도 못 찾아준다. 네가 네 자신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찾아내야 된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찾아내고 나면 도와줄 수 있다. 근데 그걸 찾아내는 건 네가 해야 되는데 그걸 되게 힘들어해요. 스스로 찾는 거에 대해서는. 애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육이. 근데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학교 들어와서도 자기가 요즘 우리가 취업하기 힘든 건 다들 알고 있는 얘기니까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친구, 선배가 하는 걸 보고서는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러니까 만약에 토익 점수를 850점 만들어냈대. 그럼 자기는 아직도 안 하고 있어, 공부를. 불안한 거예요. 그럼 토익 공부도 해. 어학연수 갔다 왔대. 나도 난 안 갔다 왔어. 그럼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갔다 오고 싶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선배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흉내내는데 그래도 뭐냐면 이 불안감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스펙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가 뭘 하면은 자기가 그래도 이 출구가 있다는 걸 알면은 잘해요. 그 능력은 뛰어납니다. 되게 뛰어나요.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특을 하죠. 그런데 네 스스로 네 선배들이 하지 않았던 걸 사서 찾아내려면은 그건 아주 애들이 굉장히 전병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기성세대의 기준과 가치관, 어떤 하나 이런 걸 가지고,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주조한 거예요. 주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굉장히 똑똑한 애들을 굉장히 아이들을 거의 좀비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거기 선생들도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지도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교수들도 몰라요, 사실은요. 과거 산업사회 속에서 자기들도 훈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 변화에 맞게끔 해방시켜주지 않으면요. 아이들 시대 부적응자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이제 민들레 학교도 만들어서 교장선생도 해버렸는데, 대안학교를요. 제가 그때 그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다가 잘못하면 기성세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다. 아이들 시대 부적응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살아갈,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대학 들어온 애들은요, 2040년대, 50년대, 60년대 한참 일을 해야 될 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2000년대 태어난 애들이니까 40년대, 50년대, 60년대가 40대부터 60대 이때 이 나이들은 한참 일을 해야 될 나이들이라고요. 근데 그 시대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냐고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만난 기성세대들은 대부분이 몰라요. 근데 자기들 기준으로 아이들을 여전히 뭐냐면 자꾸만 분재하려고 그래요. 이거 엄청난 죄악입니다, 사실은요. 네? 자기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으면서. 그렇죠? 예, 이걸. 네, 교수님 물 좀 드시고. 예. 네. 드시는 동안 말씀드리자면, 다 은퇴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졌나 보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은요.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형 그린 뉴딜의 성공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 전환의 의식 변화를 강조하셨는데 책에서 언급한 그린 수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아마 그린 수완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블랙 수완이라는 용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등장한 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블랙 수완은 말 그대로 검정색 백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형용모순이 있어 보이듯이 그러니까 검정색을 띤 그러니까 백조가 흑조가 그러니까는 흔한 저거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잘 일어나기 힘든 사건. 근데 한번 일어나면은 대형 사건인 거를 우리가 되게 이제 블랙스완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린 스완을 얘기한 건 그린은 우리가 뭐의 상징입니까? 환경, 생태의 우리가 상징적인 용어잖아요. 근데 그래서 스완을 갖다 붙인 이유는 블랙스완하고 이제 연장선에서 한 건데 기후변화의 위기가 금융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연 2회에 걸쳐서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하는 국제결제은행에서 연속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그린 수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위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올지 많은 사람들이 뭐 예측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터지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우리가 끌려가 다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 기후변화 위기가 가져올 재앙이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금융위기를. 뭐 예를 들면 가볍게 우리가 경험한 걸로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그러니까 막 폭우가 자주 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홍수가 나고 하게 되면은 침수가 되고 집 가옥이 침수가 되고 자동차가 침수가 되고 그러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험회사들이 손실을 보고 타격을 볼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험회사가 손실을 보게 되면 보험회사가 그래서 파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러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후변화 위기가 그러니까 이 금융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대비를 하라는데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거의 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근데 대비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이제 경고를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사실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비드19가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솜씨를 뽐내고 싶어 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A씨는 B씨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희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 했냐면은 코로나 재난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과거에 우리가 겪은 재난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재난이다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초창기에 유행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뭐냐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용어가 그 당시 튀어나왔었어요. 그렇죠?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이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왜 생겼느냐?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킨 결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법은 뭐겠습니까요? 동물과 인간이 공존을 해야 되고 자연의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게 답인 거죠. 원인이 그거라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이런 거. 이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과거의 바이러스하고 다른 성격의 바이러스인데 처방은 그러니까 과거로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BC와 A씨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얘기한 사람 치고 BC 사고에서 벗어난 사람들 한 사람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기후변화 위기가 굉장히 이제 과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제 인정할 정도로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가시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새로운 처음은요, 21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처음은 초국가 협력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요. 한 개 국가 혼자이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제가 G7 같은 경우도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유럽이 대한민국을 손을 내미는 이유는 자기들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우리는 굉장히 적응 속도가 느린 거죠. 인류세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자국 이익 중심의 아직도 우선주의에 여전히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게 늦으면 늘수록 우리는 피해를 그만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주도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인 거예요, 사실은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사실 저걸 화두를 던진 거예요. 모두의 자유. 모두가 자유롭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핵심은 연대와 협력. 이것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세상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죠. 그게 빨리 좁혀지지 않으면은 그만큼 피해와 고통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네, 이제 그 네 번째 질문을 해뒀던 이유가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얼마 전 P4G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COP28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셨는데요. 우리 여수는 한 13년 전부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 또 우리 여수가 또 남해안 남주권이 이런 큰 행사를 개최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라남도에서 그 김영록 지사하고도 이제 그 초청받아서 한번 강연도 한 적이 있었지만은 전라남도가 이 전라남도를 생태 쪽하고 블루하고 이런 걸 이제 그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인재 육성에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정확히 잡았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청년 세대하고 기성 세대하고 차이 중에 하나가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청년들은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가치로 여겨요. 기후변화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청년들 인재 육성이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저는, 이 활력과 생명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와서 살고 싶고 청년들이 뭔가 꿈틀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걸 저는 뭐냐면 복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해라. 투자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해주면서 청년들한테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걔네들한테 해결책을 맡겨라. 걔네들이 다양한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게 해줘. 그걸 뒷받침해줘라.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이 그냥 쏟아내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여수도 전라남도든 간에 그 중심이 될 수밖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것이 활력이 넘치는 곳을 세계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니셔티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무슨 구호로 주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행정적으로요. 네?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가식적으로 저쪽 지역 우리가 세계 주요 도시에 보게 되면은 그런 청년들이 그러니까 주도를 해가지고 소위 기후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실험들을 많이 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우리는 부러워만 하냐고요. 부러워하지 말고 여수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고 거기에 청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여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라남도의 중심이 광주가 아니라 여수가 될 겁니다, 아마. 예.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랜 시간 강의를 하셔서 되게 힘드실 텐데요. 플로어에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이 저는 전라남도 요수에 사는 신원종이라고 합니다. 보수 정당에서 주장하는 그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그 안심소득, 산별소득을 주도하는데 왜 그 보수 정당이 그렇게까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강연 속에서 사실 일부 얘기를 했는데요.
선별복지라는 용어가 70대 후반에 튀어나옵니다. 선별복지는요, 이게 굉장히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포장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죽지 않을 만큼만 지원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복지라든가 지원을 최소화하자는 얘기예요. 최소화하자는 논리입니다.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자는 논리고,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게 뭡니까? 정부의 축소입니다. 정부 역할 축소예요. 신자유주의 핵심은요. 그럼 정부 역할 축소하고 시장과 자본에다가 가능하면 다 맡기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최근에 소위 말해서 이준식이 얘기하는 바로 그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랬을 때 선별복지는 다 그런 개념이에요. 어려운 사람한테 국가에서 최소한만 지원하자 이거예요. 그럼 뭐냐면 정부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뭐가 따릅니까? 감세가 따릅니다. 세금 많이 거둘 필요가 없죠. 정부 역할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감세를 하면 누가 혜택 보냐? 고소득자하고 고액자산가 혜택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본과 고소득자의 몫을 더 파이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심해진 거예요. 70대 후반부터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요. 단순한 논리입니다. 선별복지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포장한,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게 이 선별 지원과 전국민 지원도 과거에 여러분들 무상급식하고 거의 똑같은 논리예요. 제가 당시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이 선별급식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건 내가 누굴 뭐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싶어서 손 들어요. 왜 지원하냐.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를 똑같이 학생들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재용 아들딸한테 왜 공짜밥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재용 아들딸이 왜 공짜밥을 먹는 거냐. 그러니까 공짜밥 먹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 이 급식이라는 것은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제가 물어봐요. 그 학생들은 요즘 뭐 고등학교 때 사회가 뭐 안 들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커다랗게 보던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사회보장제도는. 그 다음에 공공부조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보험은 뭐냐면 혜택 입은 사람이 일부 내는 것이 자기도 부담을 지는 것 반면에 공공부조는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기회를 주는 대신에 세금을 가지고 세금 것도 해결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급식이라는 것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가지고요. 근데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느냐?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자녀들이 한 달에 그러니까 30만 원씩 먹었다면 공짜로 이재용 부회장은 그거 대신에 수천만 원 세금을 낸다 이거예요. 이게 공짜냐 이거 얘기예요. 네? 아까 우리가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본소득도 왜 부자들한테 왜 돈을 줘야 되지? 부자가 왜 그 공짜로 갖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내잖아요. 아까 상위 5%가 그러니까 세금 대부분 내잖아요. 네? 그게 공짜가 왜 공짜냐고요. 근데 그거를 그 주는 범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대부분 세금은 상위가 많이 내는데 그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소득이든 하여간 모든 선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별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돈 주기 싫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했어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경제는요. 돈의 배분 문제예요. 예.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여기 앞에 또. 예, 청정포럼 전국 단장 이정우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라. 그래서 여수가 적정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 이재명 지사께서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서 기본소득으로 노벨 평화상을 갖다 받을 것 같습니다.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 거기에서 우리 최백은 교수님하고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쟁이 될 것 같은데 누가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재명 지사를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가끔 초창기에 좀 이제 그러니까 자문이라면 뭐 하고요. 같이 이제 생각을 이제 그러니까 나눠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제가 학자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하고 사실 이렇게 교류를 해보고 했는데 기존의 정치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특하셔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경제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경제인데요. 경제에서 특히 뭐냐 금융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금융 부분을요. 근데 저랑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금융의 핵심을 집어내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건 웬만한 경제학자들도 잘 몰라요. 금융 전공 안 한 사람들은요. 금융을요. 근데 금융을 그러니까 핵심 문제를 집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영특하셔요. 영특하신데 머리 회전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본인이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나셔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논리가 굉장히 탄탄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토론하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가 붙어가지고 이길 만한 사람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 양반은 자기가 다 소화한 것들이에요. 내용들을요. 그래가지고 그 소화력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진보적인 아젠다가 튀어나오더라도 그거를 그냥 주장만 하는 구호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탄탄하게 그걸 뒷받침해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CBS에 지난주엔가 제가 한번 그 김종대 뉴스업에 출연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이재명 지사한테 자문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자문이 불필요하신 분이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아마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볼 때 이 지사가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한테 미친 영향은 사회에 미친 영향은 그분이 훨씬 크니까요. 당연히요. 예. 네, 그 마지막 질문으로 앞에 있으신 분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마이크.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나 있고 또 대학교 공부를 하다가 지금 군대에서 대대장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하고 마음이 뜨겁습니다. 저는 어떤 질문보다도 저도 이렇게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오면서 각종 단체에서 회장도 해보고 총무도 해보고 별걸 해봤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정도 달라지고 또 사회도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절대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애써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또 제2의 추진력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돼서 아무리 좋은 것도 실행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지식인의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최백은 교수님을 존경하고 환영하고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년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화를 선도하시는 우리 강연에 오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은, 실행되지 않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부터라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또 촛불 문화제에 참여한 세대로서, 기본소득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부디 지치지 마시고, 교수님께서도 또 차기 정부에 그냥 이론가로 남지 마시고 실행자로서 참여하셔서 꼭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짤막하게 이것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정치인들한테 유력 정치인들한테 이제 좀 도와달라고 이제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건 이니셜로만 얘기할게요. 작년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유력한 후보한테는 경제 철학을 좀 담당해달라는데 내 경제 철학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궁합도 맞춰보지 않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러다가 어떤 간에 중간에 그 경제 정책 추진하면서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이재명 지사하고는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첫 마디를 뭐라고 했냐면요. 이 지사는 상징이 공정 아니냐, 공정. 이 지사가 공정에 어쨌든 간에 거의 그 상징처럼 이렇게 해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지사한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미래가 안 보인다. 미래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은, 지식인을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은, 나는 이 미래 부분을 내가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가는 거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다. 그걸 필요성을 느껴야지 이것도 하는 거지. 억지로 무슨, 저는 그 다음에 제가 불필요한 데는 절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절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무슨 직함 하나 갖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요. 여기 제 와이프가 있지만 제가 정치하면 이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데, 특히 우리 어머니도 정치하지 말라고 하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본인은,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 이제 넘었는데요. 본인이 한 이 정도 살게 되면 본인이 잘하는 게 뭔지 대충 압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걸 욕심내면요. 본인한테도 화가 되고요. 사회에다가 폐를 입힙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제 이 좌우명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만,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하고, 그 기준을 항상 보게 되면 제가 키우는 자녀를 뿐만 아니라 제가 평생을 가면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서, 그리고 그들이 좀 가슴을 피고 살 수 있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제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촛불 시민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제가 항상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촛불 시민을 가장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요. 저는 대한민국의 진짜 위대한 자산인 것 같아요. 촛불 시민들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진짜 사랑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장시간 고생하신 우리 최백은 교수님께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부 순서를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무대는 사무국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여수본부가 주최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기본소득에 관한 이해와 궁금한 점을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한 최백은 교수의 초청 강연에 오늘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이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앞으로 우리 기본소득 국민운동 여수본부는 지역민들과 함께 더욱더 발전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나가십시오.